감사합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역사를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데 고구려사가 흥미로워서 좀 봤고요. 고구려의 전쟁과 외교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려라는 나라를 우리는 바로 독립국가로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초기에는 고구려 독립국가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독립과 지배, 피지배를 당하는 반복하다가 독립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는데 그 과정, 나중에는 이제 수당하고 대립할 정도로 간국이 되면서는 그때 이제 외교를 꼭 필게 되고 외교에 실패하면서 다시 무너지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고구려의 전쟁과 외교사를 빠르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요동과 진번, 조선이라는 지역이 중국의 스크린화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쭉 읽어보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연나라, 정부시대 연나라 동쪽에 요동이 있었는데 요동은 아주 헷갈리는데 제가 판단한 것은 동호의 땅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쪽에 진번이 있고 조선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각각의 요동에는 동호라는 조기, 진번에는 진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에는 고조선이 있었고 이렇게 동국가가 있었는데 이거를 연나라의 징계가 서기전 280년경 공격하면서 역사가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징계가 동호가 흉노랑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 등 때문에 들어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징계가 천리를 들어가서 요동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연호군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호가 밀려나서 오한산과 선비산에 가서 오한과 선비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진기가 다시 동쪽으로 천리를 가서 진번과 조선을 장악하는데 그 진번은 확실하게 먹혔고 조선은 동쪽으로 더 이동하고 서조선을 차지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차지한 연옥은 외곽 지역에 장세를 쌓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나라 때는 그 지역에 요동외요를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연나라 때는 장세, 그 다음에 진나라 때는 요동외요를 만들어갖고 지켰던, 관리했던 지역에 한나라가 되면서 위만이 들어가면서 그쪽에 상하장이라는 곳에서 어떤 국가를 만드는 국가를 만들게 되고 근데 그런 위만조선이 약해지니까는 서기전 118년에 예군 남녀가 한무지에 투항해서 일시적으로 그쪽에 창해군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건데 이 위만조선이 나왔던 거는 아까 그 연호군 외곽 지역이 장세나 어떤 요동 외에서 식민 지배되고 있던 것이 일시적으로 독립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종족에 의한 독립만 보지 마시고요. 그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독립하는 걸 반드시 받아내는 겁니다. 지역의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현지인이 아닐지라도 현지화돼갖고 지역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만이 독립을 했었는데 그때 예군 남녀가 오히려 다시 또 저쪽으로 투항하는 상당히 혼란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런 혼란을 겪고 난 다음에 한무제가 곽거병을 동원해서 하서 지역에 하서사군을 흉노를 정벌하고 만드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곽거병을 동원해서 그때 오한도 독립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한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 무제 때 호오한도의 선비도의 그리고 동이도의를 만들면서 동이는 우리리 얘기하겠죠. 선비족하고 오한족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다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무제가 다시 이제 위만조선을 바로 침략하는데 이때 흥미로운 게 요동군을 차지했으니까 요동군에서 육군을 출범시키는데 요동은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뒤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 바다와 면에 있는데 수군을 출병을 안 시켜요. 그리고 요동반도, 산동반도에 있는 동네에서 출병시켜갖고 이제 위만조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한사군을 만들죠. 이건 뭐 잘 아시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식민지배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한사군이 오래가지 못하고 서기전 82년에 진번이 그 다음에 임둔이 소멸이 됩니다. 이건 잘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지역에서 떨어져 나온 지역을 받아갖고 낙랑군이 서기전 75년경에
또 확대가 되는데 이때 뭐 동부도의, 남부도의 만든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고구려가 나옵니다. 서기전 30몇 년에 나오죠. 그때 보게 되면 광개토대왕비에 따르면 비륙은 홀본 서쪽에서 성을 쌓았다고 돼 있고 삼국사기는 졸본에 했다 그러고 삼국유사도 졸본이 했다고 돼 있고 중국 기록에 따르면 이제 중국 기록에서는 홀승골송, 홀들고송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이 모든 지역들이 어디냐, 홀승골이냐, 졸본이냐, 홀본이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삼국유사에서는 졸본이 요동계에 있었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다시 졸본주는 현도계에 있었다라고 하고 삼국사기도 지리지에서 한서를 이용해서 현도군 안에 고구려현이 있었다. 중국 기록들도 현도군 안에 고구려현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고구려는 아마 초기 현도군에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일부는 요동군 서암평 소수에 나와 있었다. 고려 별종이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구려가 독립을 하는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가 독립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고구려가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증거가 유리왕 때 신나라 왕망이 변방을 치라고 하니까 치지는 않고 나가서 노략질을 하다가 요소군 대윤을 죽이고 뭐쩌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반발을 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황조가에서 나오듯이 보게 되면 유리왕의 부인이 한 명이 한족이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마 이때 통제를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때 이제 유리왕 때 유리왕이란 기록 유류왕이라고 나오는데 불이현으로 국내성을 옮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불이현이 아까 그 낙랑군이 다시 동부도의를 받을 때 보니까 동부도의의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치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 낙랑군 내에서 있었다. 왔다 갔다 현도군도 있었지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하던 그 지역인데 이 동부도의를 포기를 하게 되죠. 한나라에서. 그리고 광무제 때는 그 7개 현을 동부도의 7개 현을 다 후국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때 옥조가 독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불레 이쪽은 한쪽 기록에서는 불레성 한쪽 기록에서는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레와 불이가 같은 지역이라면 고구려도 이때 사실상 독립한 거다. 서기 30년 광무제 6년 이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자 이렇게 된 자 고구려는 독립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할 무렵에 낙랑의 중심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왕조라고 하는 사람이 낙랑 태수를 죽이고 독립을 일시적으로 합니다. 이때 고구려는 대무신앙이 굉장히 급행창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낙랑을 다시 광무제가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죠. 그때 왕조 내부에서 분란이 나서 무너지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러한 광무제 근데 그때 이제 광무제가 왕조를 치기 전에 고구려가 워낙 급행창하고 있으니까 고구려를 먼저 항복시키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무신왕에게 고구려를 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농성하다가 화친을 하는데 그때 을두지가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 삼수하게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때는 고구려가 잠시 독립했다가 다시 불복하는 시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광무제가 왕주를 보내갖고 낙랑을 다시 점령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고구려가 힘이 있어갖고 독립을 일시적으로 하는데 그 지배를 하는 국가에 대한 외교력이 없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가 다시 대무신왕 때 낙랑군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것이 비교하자면 1954년도에 호지명이 프랑스군을 항복시킨 디엠비엠프 전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토를 가지고 어떤 적국을 무너뜨렸는데 디엠비엠프 전투 이후에 바로 미군이 통풍망사건 일으키면서 들어와서 남부 베트남을 점령하면서 전쟁으로 가는데 그런 전쟁을 대무신왕이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44년도에 광무제가 다시 군대를 보내서 대무신왕이 차지한 낙랑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넘어왔고요.
계속 고구려는 이제 자기 힘으로만 이제 독립을 시도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조대왕 때 서한평을 습격해서 대방현 수령도 죽이고 낙랑군 태수의 처자를 잡아오는데 이때 보게 되면은 낙랑군 태수의 부인이 요동굴에 가 있었다는 건 낙랑이 매우 약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태조대왕 때 낙랑을 지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도 고구려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외교를 한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동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의 땅이었다고 했는데 오한이 독립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207년까지 그 삼국시대 때의 원소와 원소의 아들이 원상을 얻고 하다가 중국정치에까지 개입하다가 조조의 토벌을 받고 이제 요동에 있던 오한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한이 무너지기 전에 직전에 또 동탁의 청구로 요동 태수가 된 공성탁이 평주 요동호를 자처하면서 독립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40몇 년간 50년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때 그 스스로 나는 요동의 왕이다. 아왕 요동을 선언하면서 가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오한을 조조가 정벌해 버리니까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위나라 후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시던 독립은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마 중달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게 되죠. 오한이 무너지게. 이때 오한이 독립했다가 실패하고 요동국이 독립해 있는 상태에서 고구려하고 이제 요동국과의 관계가 재밌는 건데 둘 사이에는 초기에 산상왕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그 왕이 되지 못한 발기가 요동국에 붙어가지고 한번 둘이 전쟁을 하고 나서는 그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동국에서 하요가 고구려로 1,000호를 끌고 왔을 때도 전쟁을 안 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요동이 어떤 그 후한의 공격을 받을까봐 대비해야 됐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데 이때 고구려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고구려는 요동국도 치지 않고 그런데 나중에는 또 위나라에 협조해서 요동국을 정벌할 때는 같이 참전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고구려가 상당히 외교를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입니다. 결국은 그때 오나라도 고구려에 접근을 하는데 오나라 사신을 죽여서 그 목을 위나라로 보낼 정도로 고구려는 어떤 즉흥적으로만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강국이 누구냐? 위나라니까, 위나라 후한이니까 글로만 붙는 걸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외교에 실패했기 때문에 요동국 정벌에 협조했지만 고구려는 바로 후한과 갈등이 생겨서 동천왕 스스로가 서한평을 공격했고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관구검이 쳐들어와서 동천왕이 대패를 하게 되죠. 이건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간신히 죽다 샀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하는 편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아까 요동이나 조선이나 진번 지역은 원래 이민족이 강한 중국 입장에서는 이민족이죠. 강한 지역이니까 다시 또 일어납니다. 거기서 일어난 지역이 모용선비가 일어났는데 모용선비는 특이하게 친중국 노선을 걸었습니다. 아까 오한이나 요동국이나 고구려는 친중 노선을 잘 안 걸었고 필요에 의해서만 했는데 이 모용선비는 그 관구검이 고구려 정벌할 때 참전을 하면서 이제 거기 붙기 시작해갖고 친중 노선으로 가면서 나중에 그 덕택에 진나라가 선비 대선으로 임명해 주니까 전쟁도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형선비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반대 노선, 즉 반중 노선을 걸었던 게 고구려하고 우문선비, 그다음에 단선비가 하게 됩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형을 치려고 하는데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평주 자사인 최비가 고구려로 망명하는데 고구려가 이걸 받아주죠. 그러면 굉장히 그 고구려는 뭔가 모형선비하고 갈등을 세게 겪었는데 그래서 둘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전쟁. 저는 이거를 뭐 전연하고 고구려의 전쟁, 고연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모형외가 굉장히 클 때 고구려에서는 그 미천왕을 중심으로 굉장히 커서 미천왕이 313년에 결국은 낙랑군을 차지하고 완전 멸망시켜서 차지하고 현동군도 무너뜨리고 최비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모형선비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외교를 어떻게 해서 생존을 하면서 하느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모형선비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게 이제 아까 진나라가 동진으로 찌그러들었으니까 그 동진은 이제 모형선비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성록 세력 후조하고 또 이제
대립하려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이러한 성륵에게 후조에게 고구려가 사자를 보내서 어떤 외교를 맺은 것은 나름대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성륵이 우문선비하고도 통하면서 계속 무용선비를 공격하면서 동북아에서는 복잡한 외교전, 즉 고구려하고 우문선비, 그 다음에 후조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동진하고 전연에 연결되는 복잡한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에 고구려가 참전했다는 것은 독립국가로서 상당히 어떤 외교적 능력을 키운 거죠. 그런데 모형의 힘이 세갖고 우문도 깨버리고 단섬도 깨버리고 깨버리고 나니까 고구려는 이제 반 동진 반 전선의 대표가 되니까 불입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런 구도 속에서 동수 등등이 고구려로 도망오는 걸 받아주니까 또 대립이 커지는 거죠. 그럴 때 고구려가 힘이 딸렸는지 동진에게 접근하는데 헛일이 되죠. 이건 고구려의 외교적인 어떤 실패 같은데 글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근데 동진이 받아주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단선비를 깨고 난 다음에 모영왕이 고구려를 쳐가지고 고구려의 원왕이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맹약을 하면서 세자를 보내는데 세자를 보내는 거는 임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항복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전현이 북중국의 거의 대부분을 통일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전현이 낭만군을 부활시켜서 고구려 왕을 낭만군의 공으로 삼아들여요. 고구려가 석국 비슷하게 완전히 정벌된 게 아니고 어떤 독립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존재하게 했다. 그거는 전현이 바로 서부전선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때 전진이 등장해서 후조를 이은 전진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점령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일단 우호주의 국가로 남겨두고 하는데 이 전진과의 전쟁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림왕이 바로 이제 전진하고 접근하면서 굉장히 눈물을 받은 걸 잘 아신 거고요. 위계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진이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후연이 이제 한 몇 년이 더 들어서고 그 후연이 다시 탁발선비하고 대립하는데 탁발선비가 참화파 전투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북위로 가게 되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북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구려가 그렇게 적대적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연하고 북위는 굉장히 대립으로 가는데 고구려는 중간에 서 있으면서 북위 쪽에 많이 기울어져 갖고 후연을 이은 북연의 풍옹을 죽여갖고 목을 갖다 주문을 해갖고 어떤 관계를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그토록 원하던 요동도 차지하고 북익을 키우고 북위하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광개토대왕기인데 거기 보게 되면 북평 어디를 지나서 유관 통영하여 양평도를 지나온다는 게 광개토대왕기에 있는데 양평을 차지한 거죠. 요동을 차지한 거죠. 요동이 상당히 핵심 부분을 차지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고구려가 강국이 되고 그 이전에 고구려가 강국이 되는 과정은 백제의 관미성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해상 제해권을 차지하면서 강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장수왕 다음에 광개토 다음에 장수왕이 들어서서 들어선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북연을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리고 나서 장수왕이 북위의 공격을 받지 않는 특유의 외교력을 발휘합니다. 우선 그 북연의 풍옹을 죽여서 머리를 보낸 걸로 시작되고 하는데 이때가 고구려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굉장히 외교를 잘한 시기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삼국사기를 토대로 각 왕별로 고구려 28명의 왕별로 각 나라에 보낸 사신을 보내고 받은 걸 정리하고 온 겁니다. 맨 앞에 동명성왕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보냈는데 부여에 한 번 보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쭉 있는데 제일 많은 거는 장수왕이 제일 많습니다. 이걸 정리한 건데요. 가장 많이 사신을 보낸 거는 세 번째 장수왕 61번 보낸 건데요. 제2경으로 따지면 문자명왕이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제일 많이 보내고 받았습니다. 주로 대상도 북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외교수를 꽃을 피웠다는 거고 이 왕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신을 보내는 왕들이 1년 평균 따졌을 때 전부 다 북위하고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영유왕은 당나라하고의 관계인데 그걸 제외하면은 외교가 꼭 피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당하고의 관계에서의 외교적 실패는 잘 아시는 것이라서 그냥 그거는 건너뛰기로 하고요.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
그 외교를 하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독립을 추구했을 때는 매우 불안정한 독립을 했다가 다시 패배하고 굴복하는 걸 반복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반구검의 공격을 받기 전에 그 요동국을 무너뜨릴 때는 그 위나라에 협조하고 또 어나라를 배신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외교를 하면서 눈앞이 이익만 가다가 아 그건 아니다라고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푸주의 성록하고 연결되는 걸로 그 이제 쭉 하면서 어떤 노력을 할 때는 상당히 큰 동맹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이가 등장한 이후에는 북이 왕실에 직접 개입하는데 이건 자세한 설명은 제 글에 보면 나오는데 장수왕하고 문자명왕 같은 건 한 해에 북이 왕실에 사실은 3번까지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후계 문제까지 매우 개입하면서 북이하고 싸우지 않게 되는데 참고로 북이는 그 반중국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고구려랑 같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북이가 수나라로 바뀌면서 수가 이제 어떤 통일을 하면서부터는 고구려가 거기에 대한 마땅한 외교를 하지 못하고 어떤 돌굴하고의 동맹을 맺었다가 개민한테 보낸 사신이 발각나고 실패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고구려는 외교를 실패하면서 어떤 그 750년, 900년 가까이 되는 외교를 실패했다. 그럼 이게 하나의 결론이고요. 이거를 제가 그냥 글에서는 쓸 수 없고 대한민국에 적용하게 되면 지금 한국이 중국과 북한하고 문제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하고의 문제에서 굉장히 딜리키트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게 북연일 수도 있고 전연일 수도 있고 후연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부닥치는데 딱 잘못하면 독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쭉 하는 과정에서 하나 발견한 건데 그 책의 11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제가 지도를 그냥 하나 그려놨습니다. 여기 11페이지. 이게 한서질 토대로 그 설명을 나온 거 가지고 쭉 그림을 그려본 요동군인데요. 요동군에는 안시연으로 빠지는 분명히 대요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요수는 요양현에서 대양수를 받아들인다 되어 있고 이 대양수를 올라가면 양평현이 있는데 이상하게 요동군에서 출병한 군대는 항상 육군이었고 또 요동군이 공격을 받을 때는 수군이 이 대요수를 따라 들어가서 양평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대요수는 배가 들어갈 수 없는 특이한 강, 무슨 강이냐면 매우 얕거나 강이 퇴적이 너무 많이 돼서 갈래갈래 찢어져서 삼각추처럼 찢어져서 너무 얕거나 주변에 갯벌이 너무 많거나 습지가 많아서 못 들어가는 강이다. 이런 게 가능한 이런 게 하나 발견되기 때문에 요동을 지금의 요하에 있는 요양으로 비전한다면은 요하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배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따라서 요동군을 지금 요양으로 비전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 앞페이지에 그 우리나라 교과서나 과거 고구려 연구하신 분들이 발표하신 그 지도를 제가 해놨는데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고구려의 국내성을 현도군에 있다라고 보고 지금의 지반으로 비정한 건데 아까 한서지리지에 따르면은 한서지리에 따르면 낙랑군 동부도의 초소인 불이현에 있었다가 국내성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구려사는 다 흔들리게 되죠. 오히려 한국사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의 지반 지역은 황성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구려 외교사를 정리를 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평양의 위치도 평양은 분명히 그 오나라 사신도 왔다 갔다 하고 했으니까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고구려 이북의 평양을 그쪽으로 보게 되면 우선 떠오르는 거는 신미양요 때인가 제너럴 셔머너가 들어왔다가 8월달에 들어왔다고 해서 좌초가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거기서 뭐 싸웠다는 자기 주장을 하는데 물론 그때의 배들은 더 컸기 때문에 걸릴 수는 있지만 8월달에 물이 많을 때 배가 걸렸다는 건 거기도 배가 다니기 좋은 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배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강은 동북아에서는 요하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양이 지금 얘기하는 요양에 더 가깝지 지금 이북 평양은 되게 어렵다. 이건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훈
논설위원님의 주 특기가 그 역사와 안보를 연결시켜서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목요연하게 고구려의 외교관계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김채원 교수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